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책을 통해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의 주인공은 21대 국회 최고참 의원이십니다. 근데 그 오랜 국정 기간 동안에 한 번도 화제의 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특별한 것은 별명 부장입니다. 홍카콜라 하면은 모르는 분 없으실 것 같아요. 홍반장, 또 레드준표. 예, 오선 의원 홍준표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이제는 감당과 결기를 갖춘 스트롱맨이 필요한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생 책방의 새로운 가족으로 함께하신 우리 박슬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국회에 처음 와보는데요. 또 처음 오는 이 국회 방송 프로그램, 대표 프로그램이죠. 인생 네. 책방에 예. 저와 함께하는 첫 주인공으로 우리 홍준표 의원님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에요. 아유, 그런 말씀. 네. 아니 근데 오늘 그 특별히 또 레드준표와 이 붉은 옷장.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렇죠. 예, 굉장히 어울려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또 우리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센스가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딱 이렇게 또 입혀주시네요. 아. 예. 어떻게 좀 괜찮나요, 저? 예, 의원님? 부끄러워하시는데요. 예, 예. 대표님께서는 사실 무소속이라는 게 잘 안 어울려갖고 원래 저희가 소개할 때 무소속 뭐 의원이십니다, 무슨 당 의원이십니다 이런데 그렇죠? 무소속 뺐어요. 음. 좀 어색하지 잘했어요. 않으세요? 25년 동안 네. 한 당에서만 있었는데 예. 요즘 별로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뭐 한마디를 하면 옛날에는 민주당에서 벌떼같이 덤볐는데 네. 지금은 전혀 덤비질 않아요. 그 무소속이라서 이제 그러겠죠. 예. 본회의장에 들어가면 무소속은 제일 왼쪽에 네. 자리가 돼 있는데 그게 민주당 옆자리예요. 아. 그러니까 그 앉아 있으면 인상 오는 사람들은 전부 민주당 국회의원들. 예. 옛날에 우리 당 같이 하던 국회의원들은 정반대 쪽에 그건 갈 수 없는 반대쪽에 있으니까 네. 아니 그리고 싸우면서 정든다고 의원님하고 면대면 싸워보기도 하고 뭐 많이 부딪히면서 예. 좀 아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초선 의원들 빼고는 3선 이상은 다 알죠. 예. 중진들은 저하고 다 친하죠. 그러시죠. 사실은 21대 국회 최고참이거든요. 15대부터 이제 그렇죠. 국회의원 하셨으니까 지금 국회의장님이 16대부터 그러니까요. 활동했으니까 제일 어른이시죠. 국회의장보다는 고참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보이시죠. 네. 그리고 그냥 약간 그냥 오빠 느낌. 아니, 준표 오빠. 왜 준표하면 오빠가 붙어야 돼요. 아, 구준표 오빠. 구준표. 예. 그런데 예. 41살에 들어왔으니까 24년을 했으니까 제가 이제 젊다는 의미는 사실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네. 국회의원은. 근데 지금도 SNS 소통을 그 누구보다도 참 정말 잘하는 잘하시죠. 국회의원이세요. 그거는 이제 이 기회에 내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대학 시절부터 일기를 썼어요. 검사 시절에도 검사 일기를 쓰고. 그런데 정치판에 들어와서 이제 일기를 좀 쓰다가 이제는 SNS 시대가 됐으니까 사안별로 입장 정리를 하는 겁니다. 네. 정치 일기를 쓰는 겁니다. 예. 정치 일기를 쓰는 거지 하다 보니까 이제 소통한다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네. 저는 소통의 목적보다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사안, 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연예계까지. 연예계까지? 그때 연예계까지도 입장 정리를 할 게 있으면 해놔야죠. 그걸 다 해놔면 나중에
제가 무슨 질문을 받고 어느 좌석에 가고 어떤 돌발 질문을 받더라도 적석에서 대답이 가능하죠. 그래서 대구에서 출마했을 때 내가 열흘간 정치 버스킹을 해봤잖아요. 네. 오늘 인생 책방에 어떤 책을 추천하셨는지 궁금하죠.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병주 작가의 지리산이라는 책을 추천을 하셨는데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 이병주 작가나 지리산 책을 본 적 없죠, 그전에는? 네, 들어는 봤는데 네. 저는 사실 읽지는 못했네요. 한 45년 됐죠. 제가 네. 처음 읽은 게 19살 때인가 그때니까 한참 대학교 청년 2학년 시절에. 때 예. 제가 대학을 1년 일찍 들어갔으니까 네. 2, 3학년 때 아마 그게 책을 읽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어. 유신체제 당시였어요. 72년도 네. 내 대학을 입학을 했으니까 반공주의가 절정인 그 시대였다. 이거. 아. 소위 빨갱이라 그런 거는 우리 사회에 금기였어요. 음. 그런 시대였으니까 해방 직후에 좌익 지식인들의 지리산 빨치산 활동 거기에 관한 책이 지리산이었으니까 그때는 그 책을 읽으면서 문화적 충격이 대단했죠. 정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좌익이라는 게 빨치산이라는 게 이런 것이었나. 저희도 어렸을 때 좀 그런 분위기가 그렇죠. 연장선상이었는데 그냥 순악당, 북한의 공산당은 순악당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 빨치산의 고민, 고뇌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모습은 지금도 제가 읽었어도 좀 오. 새로웠는데 당시에 의원님 청년 시절에 읽었을 때는 문화적 충격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금의 북한의 공산주의하고 예. 해방 직후의 공산주의는 다르죠. 예. 예. 한국 사회가 이 봉건주의 사회에서 일제 침탈기로 들어갔다가 해방이 돼가지고 혼란할 때 민중들은 억압 속에서 살았거든. 예. 국가가 틀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을 때니까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얼마나 그게 매력적인 매력적인. 사상입니까? 그 당시 지식인들은 그렇죠. 많이 사회 그 당시에 해방 직후에 지식인들은 거의 좌익 사상을 다 가지고 예, 있었다고 해도 예.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니끼 내끼 없다. 어. 평등하게 산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산다. 이렇게 선전을 하니 모든 사람이 매료될 수밖에 없죠. 네. 유토피아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니까 그 사상에 심취할 수밖에 없었던 게 소위 그 당시의 지식인들. 그래서 해방 직후에 좌익 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나는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지리산을 보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도 이 책의 영향으로 좀 운동권에 들어가셨다는 얘기. 나는 운동권이라고 굳이 예. 말하지 않는 것이 예. 제가 좀 걸재주가 있다고 해서 총학생회에서 유인물을 써달라고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지금하고는 좀 다른 게 그 당시에는 그 가리방이라고 있었어요. 가리방. 네, 가리방. 이 끌어가지고 이래 밀어가지고 이걸 유인물을 직접 이렇게 밀어가지고 인쇄 이렇게 미는 만드는데 거요? 그걸 수천 장을 만들어가지고 교정에 뿌려져야지 애들이 모입니다. 아, 그 유인문을 그 작성하는 사람이 유신시대 그때는 최고 중개인이에요. 그렇죠. 중앙정보부나 이런 데서는 유인물 작성자 체포하려고 혈안이 되려는 그 시절이었어요. 몇 분을 써준 일이 있는데 같은 글씨체로 계속 나오니까 아, 가리방 쓰면 그 글씨체가 똑같아요. 그 추적하다가 누구지? 이제 딱 접힌 거지. 아. 그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 6국이죠. 학원 종교국이 6국이었는데 지금 교통방송 자리일 겁니다. 아. 그 끌려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는 끌려가면 맞았죠. 맞으셨어요? 아, 그렇죠. 근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안에 끌려가셨을 때? 예, 갔다 나와서 어. 돌아가시면서 그런 서클 활동을 하지 마라. 하지 말고 가족들 생각해서 공부나 해라. 아. 그래서 이제 그만뒀죠. 사실 아버지 때문에 검사가 되셨다는 얘기도 사실 언론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 사람 팔자라는 게 참 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저는 문과 출신이 아니고 이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가려고 이과로 갔어요. 원래 의대 가고 싶으세요? 의사 선생님 의과대학 가려고 했죠. 왜 그런가 하면 워낙 힘들게 살았으니까 돈도 많이 벌고 존경받는 사람이 의사더라고. 3학년 여름방학 때 저희 아버님이 불러가지고 시골에 내려가니까 의과대학 가면 학비가 너무 많이 드니 학비도 안 들고 학사 자격증 육사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해 10월 달에 이제 이과 육사를 시험을 봤죠. 육사 합격을 하고 난 뒤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해 12월 23일인가 파출소 시골에서 비료를 작물 취득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쓰고 파출소에 가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 보고 그때는 시골 순사들 그건 무서웠습니다. 누명 쓰신 거네요? 그건 나중에 한 2년 뒤에 누명이라는 게 밝혀지는데 시골 파출소 가서 아무리 사정을 하고 이거 누명이라고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들어주더라고. 그래서 이틀간 고초를 겪다가 이제 각서 쓰고 풀리 나오고 난 뒤에 12월 말에 대구로 다시 올라와가지고 야 이거 경찰 잡으려면 뭐 하면 되노? 이래 물어보니까 검사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 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험을 그때 25일 앞뒀죠. 이과에서 문과로 가려면 고문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예. 국어가 100점이라면 현대문이 60점이고 고문이 40점이에요. 그걸 그걸 아직까지 빵점을 기억하고 계시네요. 빵점을 모여야 돼. 예.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이제 응시를 했는데 나는 그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고문은 빵점 무서니까. 나는 엄청 잘하셨네요. 아니 나는 시험을 보고도 된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마음을 비우셨네. 아니 마음을 비운 게 아니고 분한 김에 시험을 한번 봤지. 홧김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시험에 합격하는 바람에 내 인생이 바뀌게 됐지. 그때 떨어졌으면 아마 시골에서 면석이 하다가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 머리가 좋으셨구나 저도 생각을 했어요. 막판에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고대 그거는 법학과를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 예. 내 팔자의 문제다. 뭐, 아, 이거 팔자의 문제는 왜 검사 사법고신 5번이나 떨어지셨대요? 빨리 그렇댔잖아요. 근데 윤석열 총장은 10번 떨어졌어. 맞아. 예. 아니 근데 시험에 하도 떨어져가지고 예. 그때 당시 개그맨 시험도 치러 그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게 아 72년도 5월에 우리 신입생 한영애 하고 난 뒤에 네. 김경태 씨라고 한국의 방송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예. 그 감독님이시죠? 예. 그분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MBC 웃으면 복이 와요의 거의 원조입니다. 그분이 학교 와가지고 신입생 환영회 때 학교 앞에 학사주점에서 막걸리를 사주면서 이리저리 잡담하다가 예. 저를 보더니만은 너 이번 11월에 MBC의 개그맨 시험을 본다. 캐스팅 귀걸이 캐스팅. 심지어는 캐스팅이야. 그래갖고 니 꼭 와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고 그때는 이제 먹고 살라고 월수금 화목토를 그 당시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가정교사보다 돈 많이 줍니까? 그러니까 돈을 막 2배 이상 준다 이거야. 그럼 내가 그 시험 보겠다고 했거든. 그 개그맨 2기가 김병조 이용식 씨입니다. 뽀시기 그게 이제 어머. 그 시험을 못 보게 된 게 예. 10월 17일 날 그해 10월 유신이 선포가 됐어요. 시골 학생들은 전부 기가 조치를 하라고 했어요. 하숙집에 소개령을 내렸어.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시골로 가버렸는데 그게 12월 초순에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보니까 개그맨 시험은 잊어버렸지. 어머 그것만 아니었으면 개그맨으로 우리 홍준표 의원님을 피디님이 그 자리에 있는 아무한테나 그쵸? 이렇게 한번 시험 쳐보라고 얘기하진 않으셨을 거잖아요. 결성부른 떡잎이었던 거죠. 좀 재치가 익살이 홍떡잎. 넘치셨나 봐요, 그 당시에. 근데 아유. 그 인생이 몇 번 바뀔 예. 뻔했어요. 의사 될 뻔하다가 예. 군인 될 뻔하다가 그러게 개그맨도 될 뻔하다. 개그맨도 될 뻔했고. 진짜 인생 우여곡절을 거치셨는데 결국 운명은 이거였던 거죠. 그렇죠. 운명은 이거였던 거예요. 그러네요. 예.
인생 책방 그럼 끝낼까요? 시간이 다 오늘 다 얘기가 다 정리가 됐는데요. 지리산도 좋지만 예. 자, 그럼 지리산 책을 이제 인생 책으로 지금 네. 한 것부터 시작하고 얘기가 이렇게 왔는데 네. 저는 의원님 얘기 들으면서 인생 책방 지금 꼽으신 지리산의 주인공 한 명이 또 하나같다 하면서 아,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지리산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의원님의 예. 인생사도 상당히 파란만장하고 네. 또 정말 장구하잖아요. 정말 예, 들어보니 재밌네요. 네, 지리산도 그렇습니다. 1972년부터 네. 연재가 되기 시작했는데 완성까지는 거의 10년이 걸렸던 작품이에요. 네. 총 7권으로 완간이 됐는데 일제 말기부터 6.25 전쟁까지의 시기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격동기가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네. 이병주 작가가 1921년생입니다. 음. 그러니까 작가의 자전적인 그 삶의 요소도 여기에 녹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이병주 작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원래는 교육계와 언론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늦깎이로 작가가 돼요. 하지만 왕성한 필력으로 나중에는 거의 60권에 이르는 네, 작품을 펴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읽는 것도 일이에요. 와. 근데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의원님이 이병주 작가의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그 이병주 작가의 특징이 그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역사적 사료와 그리고 허구적 캐릭터를 절묘하게 결합시켜서 이른바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그 당시를 서술하는 네. 작가로 유명합니다. 그 지리산 자체가 또 방대한 분량의 소설이다 보니까 뭐 줄거리를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려운데 전만부 같은 경우는 그 일제의 억압 속에서 민족의식을 키워나가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해방 즈음 그리고 6.25 전쟁 때 빨치산으로 활동했던 박태영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네. 또 이야기가 서술이 됩니다. 네. 저는 지리산 책을 딱 폈을 때 이 작가가 쓴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역사는 산맥을 기록하고 나의 문학은 계곡을 기록한다. 이 얘기 한마디로 이 민초들의 삶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런 삶의 질곡을 만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특히 그 한국의 격동기잖아요. 그 격동기에 한 명 한 명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너무너무 갈리고 그리고 많은 고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또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인생 책방의 지리산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젊은이들이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이규라는 주인공이 제일 먼저 등장하죠. 현실과 타협한 지식인 이규. 한 학자는 이규를 제도적 보편성에 속한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 집안이 천석군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잘 살았는데 네. 집안이 좀 몰락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정미소 경영으로 뭐 근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세력이 약화된 몰락한 형태의 부자. 예, 그런 집안 출신의 남자인데요. 네. 그 공부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인 박태영과 함께 그 학교에서는 상당히 촉망받는 인재로 꼽혔는데 일본에 유학을 가요. 네. 그 교토에 있는 삼고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고, 2고, 3고 이런 식으로 그 당시의 명문고등학교 네, 네. 거기에 입학하면 이제 뭐 제국대학에 입학은 따놓은 당상이다. 출세가 해서. 이제 보장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방학에 들어간 교정은 한 곳에 한여름의 태양을 집중시켜 놓고 짙은 숲 그늘에서 위험 있는 정적을 안고 있었다. 규는 눈앞에 나타난 대로 건물을 설명했다. 누구 교실로 가보자. 규는 문과 1년 병류만 쓰는 교실로 태영을 안내했다. 너 앉는 책상이 어디고? 정해놓은 책상은 없지만 대개 여기에 앉는다고 규가 말했더니 태영은 뚜벅뚜벅 그곳으로 가서 그 자리에 앉았다. 이게 자네 책상이라면 내 책상은 바로 저기쯤 있어야 하는 긴데. 인생은 그렇지가 못하니 거북하지. 삼고 교문을 나서더니 태영이 이번엔 경도제대에 가보잔다. 말을 내놓으면 하고야마는 태영의 성미를 잘 아는 규는 순순히 안내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일본의 이론 물리학은 이 대학 출신이 선구적 역할을 할 기라는 말이 있던데. 경도제대까지 돌고 나니 시간이 벌써 6시가 넘어 있었다. 그러나 태영은 조금도 지친 빛이 없었다. 규야, 오늘 나는 삼고를 졸업하고 경도제대를 졸업했다.
졸업장을 주고 안 주고는 지구 사정이고 내 사정으로 졸업했단 말이다. 이미 나는 내 일생의 경륜에 일본 교육제도에 의한 학력을 관계시키지 않기로 작정했다. 균은 태영의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해방 즈음에는 선생님의 조언을 따라서 프랑스로 유학을 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원래 뭐 프랑스 전공이기도 했고 지금의 그 한국의 현실을 벗어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현실과 타협한 지식인이라고 나오는데 나는 그, 이규라는 예. 인물을 결단력 없는 소심한 지식인으로 봤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읽으실 때. 이 사람은 이병주 선생 내 자신으로 나는 기억합니다. 아, 당시에 이병주 선생이 이제 진주 사범학교를 나왔어요. 네. 학교 선생도 네. 선생님도 하기도 했고 그 당시에 진주라는 도시는 한국의 모스크바라고 했습니다. 좌익이 그렇게 판치던 도시죠. 그리고 박헌영이 남노당의 박헌영이가 진주 근처 벽돌 공장에서 암약을 하던 시절. 내가 만약에 이규였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런 고민 혹시 안 해보셨어요? 궁금하다, 궁금하다. 나는 이런 식으로는 살지 않는다. 그 생각을 그러니까. 했죠. 그러셨어요. 네.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의 운명이 워낙에 격동기였고 너무 비극적인 상황이었죠. 그렇죠. 해방 직후에 아까 내 서두에 좀 말씀드렸듯이 해방 직후에 자유사상을 가진 사람은 지금 비난해서는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좌익사상이 유토피아였는데 예. 그런데 지금의 공산주의를 70년 경험하고도 친북 좌파 사상을 갖고 있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지. 그러면은 프랑스로 안 가셨다라는 말씀이시죠? 만약에 내가 이규였다면. 근데 이유가 박슬기 씨는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갔죠. 저는 솔직히 갔을 것 같아요. 예, 뭐, 그때 시대 상황도 그렇고 무섭잖아. 아니 무서운 것도 있지만 또 남아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뭔가 그렇죠. 배워와서 힘을 구국강병 하는 사람도 또 있어야 아. 되는 거 아닌가라는 핑계를 대면서 나도 아니 갔을 수 이규라는 있겠다는 생각. 사람은 생각은 있으나 행동은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시민이라고. 그러니까 결단력 없고 항상 그 상황이 바뀌면 그 상황에 이끌려가는 사람. 아, 그렇게 봐야 되는 예. 거니까. 그러니까 이규가 좀 그런 선택을 자주 하긴 합니다. 예컨대 그 일본에 유학을 갈 때도 원래 창씨 개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자기가 이 이름을 이규라는 이름을 써서는 도저히 뭐 시험도 안 될 것 같고 어떡하지 했는데 그 집안 자체에서 그 종손 뭐 회의를 거쳐서 아예 창씨 개명을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규가 그냥 이렇게 돼버렸구나 라고 그냥 암묵적 동의를 하고 그 대세에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선택을 조금씩 바꿔가는 인물이다. 조금 네. 비겁해서 네. 조금 잘 살았군요. 그러니까 비겁함이 저하고 닮은 것 같아요. 아니 비겁함을 또 비난할 수도 없어요. 그럼. 네. 예. 자, 지난번에 예. 어느 개그맨이 한 말이 조금만 비겁하면 세상이 즐겁다. 근데 이때 안 태어나기 너무 다행 일단은. 이때 안 태어나기 너무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박태영, 혁명을 꿈꾸는 이상주의자. 네, 제가 아까 이규 같은 경우는 제도적 보편성에 속한 네. 인물이다라고 했는데 박태영은 반제도적 보편성에 속한 인물이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나 반골 기질을 좀 갖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이제 생활을 할 때도 막 일본인 교사가 뭐라고 하면 막 격분해서 행동에 나서려고 하는 멋있다. 의분에 찬 인물이었는데 실은 이규가 열등감을 느낄 정도로 머리가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태영을 이제 당시에 교사가 평가하기를 다이너마이트형 천재다라고 얘기해요. 좀 감이 오시죠? 약간 의원님이랑 좀 비슷한.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그 가슴 속에 계속 끌어넘치는 게 있어서 이걸 잘 제어해야 한다. 지금 당장 터트려 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잠재력을 잘 보존하다가 나중에 그 능력을 써야 한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삶을 살게 돼요? 결국 박태영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 서울대학에 입학을 하긴 하지만 결국 빨치산에
길을 걷게 되죠. 네. 물론 공산당에 입당도 하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공산주의, 그러니까 공산당론에 따랐던 인물은 아닙니다. 그 당에 대해서 비판도 해요. 그러면서 박태영이 막 그 당으로부터 굉장히 핍박받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박태영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을 떠나지 않고 어쨌든 그 이념의 순수성을 간직하고 네. 행동으로 나섰던. 12월 5일 합동골에선 악양으로 출격할 남북은 직속 유격대가 전투 채비를 하고 사령관 이현상의 사열을 받았다. 이제야말로 조국과 인민에게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바칠 때가 온 것이오! 제장 정보가 세군! 국군 부대는 곧 합동골을 점령하고 북쪽 능선으로 추격해 올라갔다. 남부군은 다시 중산골로 전진하여 지리산 주봉인 청왕봉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눈만 씹으며 밤낮 없는 전투와 강행군으로 지낸 지가 며칠째인가. 대원들 모두가 기진맥진이었다. 나는 공산당을 위해 이렇게 있는 것일까? 아니다. 결단코 아니다. 이제 조국을 위하고 인민을 위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나는 잘 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왜 나는 이렇게 있는 것일까? 나는 내 운명을 너무나 쉽게 선택해버렸다. 절대로 나는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 지리산 체계에는 박태영이가 결국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애들 다 그 자수시키고 자기는 죽는 거로 나오는데 네. 박태영이가 아마 이병주 씨 그 뒤에 책을 쭉 보면 질부체 뭐 여러 가지 책이 나옵니다. 단편이. 거기 보면 박태영 씨가 아마 무기수로 살고 나와서 서울 그 강북의 어느 허수루만 데서 보호관찰 받으면서 운명을 달렸다. 그 암시하는 그 단편도 나옵니다. 소설에서는 박태영이가 이제 그 경찰에 의해서 사살된 것으로 정리를 했지만은 예. 실제로는 살아 있었던 인물이다. 그래요? 박태영이라는 사람은 실패한 혁명가죠. 실패한 혁명가 뭐에 실패한 거예요? 그럼? 자기 이념을 끝까지 이제 추구는 했지만은 네. 결국 세상 바꾸는데도 실패했고 예. 자기 생각이 세상에 투영시키는 것도 실패했고 다 실패했죠. 참 딜레마에 빠져있던 참 힘든 청년 시절을 그리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김윤식 선생이라고 돌아가셨는데 네. 정말 한국 문학계에서 거목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병주 작가의 이 지리산을 평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규는 무력한 보신을 한 거고 박태영은 허망한 정열을 품은 것이다. 결국 그 승부는 무승부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병주 작가는 이 두 사람을 등장시켜서 뭐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고 여기에서 당신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 자체를 좀 나타내려고 했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병주 선생 친구 중에서 박태영 같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그래 봅니다. 진주에서. 거기 나와 있는 사람이 대부분 실존 인물이에요. 수은이라는 어린 처녀가 나와요. 그 수은이라는 어린 처녀는 하준순간 그 사람을 따라다니고 근무하던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은 실제로 마지막 발지사였어요. 정순덕이라는 마지막 발지사인데 이게 그 4년 후인가 58년인가 59년인가 지리산에서 이제 그게 체포가 됐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무기징역인가 네. 받았던. 그 여명의 눈동자에도 어. 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네, 정순덕. 여명의 눈동자는 그 당시 일간 스포츠의 김성종 씨가 쓴 소설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처한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다 실제 상황의 실제 고민들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 모래시계 검사 이야기처럼 실제 상황이요. 그렇죠. 네. 의원님 슬롯머신 그 사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수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직무명령이 내려온 적이 있어요. 검사한테. 그럼 바로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복종 안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내부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내린 직무명령으로 보고 거부를 했어요. 정면으로 거부했어요. 거부해서 뒤집었어요. 그것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검찰의 전설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이지 그냥 누구 잡아였다 그거로 유명한 사건으로 보는 게 만약에 아닙니다. 그때 실패했으면 완전 아니, 검사 인생은 그때는 끝나시는 거 아니요. 아니었을까요? 실패하면 사표 쓰고 나가려고 그렇죠. 했으니까. 그 드라마에서도 그런 측면에서는 다루지 않았어요. 내가 그 당시에 그 말을 못한 게 네. 그 당시에 자기 자랑을 또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아니 하겠어요? 자기 자랑이 아니고 네. 그거는 그 당시 검찰 조직에 내가 있었을 대단한 텐데 일이죠. 그 이후에 예. 내가 오늘 처음 하는 이야기 같다. 진짜요? 오늘 특종 누가 쓰셔야 될 것 같아. 다 털어놓고 가세요. 네. 그 직무명령이 어제 그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직무명령했다 그거 보고 93년도 5월 초에 검찰총장이 직무명령이 내려왔을 때 그 당시 서울검사장 하시던 송동희 검사장이라고 아주 꼿꼿하신 분이 있어요. 성함이 그분이 익숙한데. 아예 이분은 관여를 안 하고 무시해 버렸어요. 정면으로 이제 대받은 거는 제가 수사검사니까 대받은. 근데 그 사건은 그 직무명령을 대받아치는 것이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그것은 예. 뭐 박철원 선배를 맞아, 구속했다 맞아. 뭐 그런 사건은 어떻게 보면 반론에 불과하고 근데 예. 그게 전혀 언론에 공개도 안 되고 우리가 자랑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예,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검찰 조직에 있었고 예. 검사를 하고 있었고 예. 또 드라마를 만들 당시에는 제가 검사였으니까 그러면 뭐라 그런가 하면 그래 네 혼자 잘났다 우리 조직 전체는 그렇죠. 그렇죠. 문제가 있고 그런 식으로 뒤집어 쓰니까 그때 말을 일체 못하고 그러셨겠네요. 있었죠. 예, 그러셨겠네요. 하지만 이제 그 사건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의원님을 정치 인생을 시작하게 하는 그 시발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변호사 생활 하시다가 YS DJ의 저기 그 스카우트 제의를 받으셨다는. 나는 그 사건을 연유로 정치 인생을 한다는 생각이 아니고 예. 검사는 그래 해야 되는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이제 그래 하고 난 뒤에 조직의 명을 거역하고 조직 내부의 비리를 파헤치면서 검찰 조직에 큰 상처를 주었다. 나가달라는 요구를 계속 받죠. 한 몇 달간 사퇴를 해라, 사표를 내라. 정치하고는 맞는다는 생각을 꿈에도 해본 일 없고 그냥 검사하다가 나 시골에 지청장을 꼭 한번 하고 싶었어요. 시골 지청장 하면 그게 제일 대장이거든. 시골 가면. 꿈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셨네요. 예. 나는 검사장 승진한다는 생각을 꿈에도 안 했어요. 나 같은 사람을 검사장을 시켜줄 리가 없다. 그때 풍토상으로. 결국 지청장도 못 가보고 이제 사표를 내야 되죠. 전 옛날부터 포부가 엄청 커셨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셨. 예전엔 많이 겸손하셨네요. 요즘에는 그래도 자신감 충만하신데. 대선도 나가시고 막 우리나라의 그 가장 큰 높은 자리에 오르실 분들은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자리를 꿈꿔왔을 분이라고 맞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셨네요. 예. 그 의원님이 네. 당랑의 꿈이라는 책도 쓰셨잖아요. 저도 그 책을 보면서 대학 시절을 좀 유심히 봤어요. 어떻게 보내셨을까. 이건 뭐 길고 긴 고난의 연속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니 당장 내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라는 맞아. 고민이 가득하고 아이고. 5월에 막 캠퍼스가 활기차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혼자 흑백이지? 뭐 이런 생각. 그리고 미팅 나가는데 같은 이제 동양의 그 여학생과 만났는데 고등학교가 그 당시에 이른바 삼류라고 네. 만난 지 30초 만에 막 차이셨잖아요. 30초. 네, 30초. 네. 어머.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러니까 아마 진짜 가난하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의원님 진짜 가난하셨었나 봐요. 아니, 그 시절에 뭐 어렵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다 어려웠죠. 지리산 이야기 또 인물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네. 어떤 선택에 놓인
인물이 있었는지. 근데 행동하는 전사 하준규라고 나왔어요. 어떤 인물인가요? 하준수라는 그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한 캐릭터입니다. 네. 함양 출신인데요. 당시에 이제 손꼽히는 천석군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뭐 일본에 유학도 다녀오고요. 예, 지식인으로 성장을 하는데 그 1943년에 일본의 그 학도병 제도라는 게 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식민지 조선의 젊은이들이 이제 전쟁터로 끌려가는 일이 네. 있었는데 학도병으로 징집이 이제 됐을 때 실은 그 하중수가 선택했던 것이 뭐냐면 산에 숨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광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대담하더라고, 예, 캐릭터 중에. 세상에 빛이 되자, 예, 널리 아. 예, 빛이 되자 이래가지고 청년들을 규합해서 예. 어떤 큰 조직을 만들어요. 괴관산 동력기슭 움푹 팬 곳에 조그만 개울을 앞으로 하고 5개의 산막이 벌써 완성되어 있었다. 반달 동안의 작업으로는 엄청난 성과라고 아니할 수 없었다. 밤엔 성대한 축하연이 열렸다. 보광당은 민족의 양심입니다. 보광당은 민족의 희망입니다. 혹독한 일본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밖에 어떤 사악한 세력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보광당은 우리의 민족의 영원한 승리를 위해 앞으로 우리는 더욱 분발합시다. 이후에 그 해방 후에는 나중에 건준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운형 선생이 이끌던 그 건준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지만 아시다시피 미군 정하에서 건준이 탄압당하잖아요. 거기에 많은 울분을 느끼다가 네. 나중에 남로당에 입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25 전쟁 시기에 빨치산으로 활동을 했고요. 휴전에 체포가 돼서 사형 선고를 받고 1955년에 총살되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 사람 무술가입니다. 일본 가라데를 했어요. 그 몸이 굉장히 날렵하고 네. 지리산을 날아다녔어요. 그리고 빨치산에 어떻게 보면 전설이에요. 남북은 사령관을 총했던 이현상이라는 사람은 예. 그냥 이름이고 아. 실제로 사령관은 하준수였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처형을 당합니다. 아. 6.25 때 빨치산을 하면서 하준수라는 사람이 사실은 지리산의 총대장이었어요. 행동하는 지식이지. 박태영하고는 좀 류가 다른 게 박태영 씨는 이념형이라면 하준규 씨는 행동하는 사람. 의원님이 쓰신 이 당랑의 꿈에 보면은 특별히 그 대북 문제에 굉장히 해안이 깊으시더라고요. 해안? 의원님 책에 보면은 이제 북한은 핵 포기를 절대 안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위장 평화 공세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셨는데.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을 한번 보십시오. 네. 그 2년 전에는 투석전 했어요. 석기 시대처럼. 최근에는 그게 육탄전 했잖아요. 얼마나 웃겼나 하면 중국의 격투기 선수들을 민병대로 파견한다잖아요. 응? 왜 그러겠어요? 핵을 가진 나라끼리는 서로 총질을 못합니다. 핵에 의한 전쟁이 평화가 일어나면 공멸하니까. 그래서 북핵을 제거하려면 제거해달라고 요구해서 절대 제거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쪽에 전술핵을 배치하든지 핵 개발을 하든지 핵 균형을 이루면 자동적으로 그거는 핵 폐기 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핵 균형을 이루지 않고 어떻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거 폐기해달라고 이 사정한다고 해서 폐기해 줍니까? 이 폐기하는 순간 김일성 왕조가 무너집니다. 북이라는 게 어떤 나라입니까? 3대 70년에 걸쳐 왕조 국가예요. 그럼 왕조 국가가 무너지게 생겼는데 핵 포기를 하겠습니까? 그 포기 안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것부터 생각을 하면 돼요. 여태까지 인생 책방 중에 가장 무거운 얘기한 것 같은데. 예, 진짜 몸 안에 핵이 쫙쫙 쌓여있는 얘기예요. 예, 되게 어렵고 사실 저는 오늘 이 지리산 책을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홍준표 의원님인데 지리산을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우리가 뭐 속된 말로 홍준표 의원님을 부르는 별명들이 많지만 진짜 그쵸. 보수 중에서도 찐보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리산을 인생책으로? 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예. 오늘 아마 보시면은 진짜 새롭게 예. 우리 홍준표 의원님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맞아요. 흡족한 미소. 본인도 좀 예상을 하셨나 봐요. 예. 홍 의원님의 별명이 네. 굉장히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그중에서 우리 젊은 문학평론가 입장에서는 어떤 별명이 제일 마음에 듭니까? 홍카콜라. 홍카콜라. 홍카콜라가 마시면 예. 시원하잖아요. 예. 예. 사이다보다 콜라가 더 톡 쏘든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요. 지지자들에게 정말 이 홍카콜라라는 별명만큼 딱 와닿는 게 있을까? 예, 그리고 의원님을 뭐 지지하지 않는 예. 뭐 유권자라 할지라도 그 별명 자체를 뭐 워낙 좀 재치 있게 만들었다라고 예. 생각하시는 예. 것 같아요. 예. 근데 나는 솔직히 예. 우리 의원님 만나면 진짜 외람될 수 있지만 여쭙고 싶었던 게요. 네. 나 정말 박서준 씨는 건드리지 않았으면 누구? 박세로이라고 그 이태원 클라스로 사랑받았던 근데 홍세로이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 의원님이.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그쵸? 지금 내가 박서준이 한 게 누군지도 아니고. 모르세요. 아유. 난 그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아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그 참모들이 예. 그 하는 거고. 우리 참모 선거 때 오빠들 참모들이 좀 하는 해야겠다. 거. 나는 뭐 누가 누군지 그건 몰라요. 그 사람 볼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국회 클라스 우리 홍준표 의원님 뭐 네, 네. 대단하신 건 알지만 네. 우리 박세로이, 홍세로이 해가지고 아. 많은 분들이 여론이 대단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나는- 예. 웹툰이죠. 맞습니다. 내가 본 일이 없어요. 아유, 웹툰 원작인데 보시기 어렵죠. 그 홍세로이가 조금 걸리셨군요. 어, 근데 난 의원님한테 조금 하나 여쭙고 여쭤보고 싶었어. 싶은 거는 진짜 그 오랜 정치 생활을 하시면서 개파 없이 정치하셨거든요. 헌법을 보면 국회의원은 국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장파나 개파에 휩쓸리지 말고. 금년이 25년째죠. 나는 어느 개파에 들어가 본 일도 없고 그리고 개파로 인해서 내가 이득을 본 일도 없고 다 인정하죠, 그 부분. 그걸 사람들은 돕고 다니라고 네, 맞아요. 나쁘게. 불장.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나는 헌법 정신에 충실한 겁니다. 그걸 갖다가 독고다이로 이야기하는데 그럼 독고다이 하지 말고 패거리로 어울려가지고 단일하는 그런 말인가요? 네, 그래서 나는 개파를 만들지도 않고 개파에 속하지도 않고 개파에 뭉쳐서 그래 휩쓸리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도 대선 후보도 하시고 당대표도 하시고 다 하셨는데 개파 없이도. 근데 이제 이거죠. 이거 얘기하면 혼날까? 의원님께서 어느 개파에 들어가서 정치적 이익을 안 봤다는 건 다 인정을 하는데 이제 이 정도의 경력이 되시면 또 아래 따르는 의원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달라요. 그거는 개파 개념하고 다른 예, 게 예.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그쵸, 그쵸. 나는 그 사람들을 하면서 당신이 내가 이리 가니까 따라오라고 한 번도 해본 일 없어요. 근데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답게 나는 대접을 해주고 있어요. 여야의원 할 것 없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300명이 있으면 대한민국 국회가 300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회의원을 개파의 쫄개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라? 그거는 아니죠. 난 혹시 또 의원님이 가끔 이렇게 톡 쏘는 얘기를 잘 하시잖아요. 면박을 촌철살인. 하도 줘갖고 밑에 나만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농담이에요. 분들이 아니 있을 수 있어요. 그쵸. 네. 근데 네. 옛날에는 그랬지. 인정도 하시죠. 인정하시네 또. 옛날에는 그 국회의원들이 좀 마음에 안 드는 소리하고 잘못된 소리하면 야단을 치죠. 심지어 뭐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네. 다 같은 국회의원인 줄 아느냐. 야단도 치죠. 야단도. 근데 지금은 요즘 안 하세요? 전혀 안 해요. 많이 깎이셨어요. 부드러워진 게 아니고 네. 듣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거죠. 야오. 의원들 이야기를 쫙 들어보면 배울 게 많아요. 8년 있다가 들어와서 그런지 8년 만에 들어와서 그런지 되게 어렵게 꺼낸 질문에 그러게요. 양말을 쫙쫙 올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되게 인간적이시고
어려우셨어요. 네. 아니 그리고 저는 사모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 게 정말 착한 네. 사람이라고 얘기를 아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유명한 로맨티스트시잖아요. 네, 그리고 밤 11시 넘어서 들어온 적이 없다. 통금 넘고. 그게 사실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이제 약속을 한 게 네. 밤 11시까지 집에 와라. 그거 얘기해요. 아, 그게 근데 정치하시면 그리고 그게 어려우셨을 텐데. 두 번째 이제 남의 살을 탐하지 마라. 아, 네. 알아들었습니다. 그래. 네. 아, 그렇게 한문질 하지 마라. 네, 네. 그것만 약속 지켜주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나머지는 해라.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만 지키면 집사람이 저한테 시비 걸 소지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 밤 11시 뭐 이런 거 다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은 정치하고 난 뒤부터는 재선 때부터 이제 집사람이 통행금지를 풀었어요. 나이 60이 지나고 난 뒤에는 마음대로 해라. 이제 들었던 말들. 이제는 얼굴이 대한민국에 다 팔려서 네. 절대 나쁜 짓도 못 할 테니까. 그러네. 그다음부터 이제 소위 감시망도 풀렸다. 우리가 다 감시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제가 어떻게 보면 40년 엄처시하에 살았지. 아니 근데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게 난 대단한 것 근데 같아요. 집에서는 아니지. 되게 순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내각 씨가 요구하는 거는 그거만 지켜주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아유, 자 오늘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네. 그랬는데 오늘 아니, 박슬기 씨 첫 시간이었는데 네. 어땠어요? 아니 첫 의원님. 시간에 사실 홍준표 위원님 굉장히 큰 산이었습니다. 정말 지리산. 사실 예. 긴장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긴장 정말 많이 됐고 지금도 지리산이었네. 사실 예, 네. 약간 겨터파크라 그랬죠. 예, 개장을 했습니다. 근데도 네. 우리 위원님이 너무 편안하게 이끌어주시고 이야기도 그냥 되게 약간 옛날 동화 얘기하듯이 그쵸. 예, 해주셔가지고 어렵지 않게 잘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홍준표 의원님은 워낙 뭐 뉴스에 늘 등장하시는 분이고 사실 이렇게 실제로 뵙는다라고 했을 때 맞아. 예, 많이 좀 긴장되기도 했는데요. 약간 셀럽 느낌이시죠? 네. 위원님보다는 예. 연예인 셀럽 느낌. 그런 네. 느낌이 있죠. 근데 이번에 뭐 당랑의 꿈도 읽고 또 추천하신 지리산도 다시 돌아보면서 어떤 마음에서 이 책을 인생책으로 꼽으셨을까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게 결국 소설이라는 것이 선악의 이분법을 뚜렷하게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이 사람이 원고가 되기도 했다가 때로는 이 사람이 피고가 되기도 하는 그런 복잡한 상황 자체가 실은 이 소설 안에 담겨 있고 그걸 좀 조망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 책을 시청자들에게 제안한 것이 아닌가 그런 너른 시야에 훌륭하다. 감탄했습니다. 예, 좋은 시각이신 것 같아요. 이 책을 오늘 이렇게 추천하시면서 혹시 이 안에 담아서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나요? 이 책에는 공산주의를 겪지 못한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유토피아로 착각을 하고 해방 직후에는 다 추종을 했지만 이제는 70년 동안 민중 수탈 체제인 공산주의를 겪고도 친북 세력이 되면 그건 나쁜 사람들이지.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은 그 이야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의 페이스북 일기는 그렇게 끝났고요. 진짜. 네, 부드러운 별명을 하나 저희가 다시 한번 지어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드러운 면모를 많이 보여주신 네. 것 같아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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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